71번에 보시면 이제 명료화 기술을 묻는 건데, 명료화라는 거는 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명료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이렇게 명료화 기술을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처럼, 왜 내가 입원하고 나서 한 번도 누구 안 찾아 속상해. 이거는, 그렇구나. 그래서 환자 느낌과 표현을, 지금 되게 누가 아무도 안 찾아서 속상하군요. 하고 목소리나 눈빛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반영, 거울을 보듯이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죠.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했을 때 기분 별로예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슬퍼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막 예를 들어 지금 기분이 불안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폐쇄형인 질문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방형인 질문 형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3번에 보시면 허공을 바라보면서 왜 아저씨 거기 왜 있는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환각 증상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되게 착각이란 건 뭐냐면 환각이랑 다르죠. 착각이란 거는 왜 검은 비닐봉지가 지나갔는데 고양이가 지나갔나? 이렇게 어떤 사물이 있어요.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사물.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내 코에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안 느껴지는데 나는 그냥 썩은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환우라는 거죠. 강직증이란 거는 되게 일정한 자세를 취한 채 나뭇가지가 굳어 있는 것처럼 되게 빳빳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마루인형처럼. 이게 강직증이라고 하는 거고, 보속증이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같은 동작, 같은 답변을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구누구니 아침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하면은 가지 이런 식으로 같은 말 아니면 같은 반복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거나, 이게 보속증이라고 합니다. 자, 74번은 이제 위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위기라는 건 상황 위기, 사회적 위기, 성숙 위기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성숙 위기라는 건 뭐냐면은 자, 삶을 살아가는 발달 단계마다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육아야,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아기를 키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기 키우는 게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 육아에 대한 이 고충,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성숙 위기인 거죠. 또 사춘기란 건 뭐예요? 내가 이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춘기란 것은 나는 발달 단계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춘기도 뭐다? 성숙 위기인 거죠. 그에 반해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상황 위기란 건 뭐냐면은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불가피하게.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어요. 내가 만약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약 당해버렸어요. 내가 만약 암이 걸려버렸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하게 확 다가오는 상황이죠. 이게 상황적인 위기라는 거고, 사회적인 위기는 다릅니다. 사회적인 위기예요. 나 혼자 어떤 교통사고 당했어. 나 혼자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 이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우리 국민들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위기인 거죠. 이게 만약 자연재해도 얘가 들어갈 수 있고, 테러,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사회적 위기에 들어가잖아요. 또 전체적인 홍수, 가뭄 이런 것도 다 사회적인 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들을 내가 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상황인 거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느껴지는 이 위기인 거냐, 아니면 발달 단계마다 피할 수 없는 성숙을 해 나가야 되는 이 단계에 빠진 것인가, 이거를 구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76번 같은 문제 자주 나오죠. 환청을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요 창문 밖에서 떨어지라 그래요. 자꾸 딸이 창문 밖에서 불러요. 만약 이렇게 부른대요. 누가 딸이 자꾸 부른대. 이럴 경우에는 이런 환자를 데리고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딸이 창문 밖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여기 10층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인실에 갖다 격리를 시켜버려. 더 위험하겠죠. 이 사람이 무슨 짓 할지 모르고.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자해를 할 위험성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환각 증상이 있을 때 절대 혼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보호대. 환청에 들려요. 환각에 들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신체 보호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공포증을 더 많이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신체 보호대 절대 하는 거 띡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8번처럼 이제 보면은 이제 불안감의 정도를 나타난 거거든요. 갑자기 발병하고 식은땀,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느끼고 마비, 질식감, 구역질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되게 공황장애의 증상이에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은 막 이제 누가 목을 조른 듯 느낌 죽을 것 같아 지금 막 이런 느낌이 막 일어나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이게 공황장애인데 굉장히 극심한 불안장애의 한 형태인 거죠. 갑자기 발병해서 10분 이내에 질식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소실이 되는 거죠. 자, 79번에 보시면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타인에게 다가왔다가 뭐 자신의 목적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는 인격장애. 이거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요거는 연극성 인격장애랑 같은 말이거든요. 자,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되게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는 연극 같은 그냥 쇼를 하는 거죠. 나 정말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고 정말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외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완전 쿨가이야.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인기를 되게 이제 끄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인기 끄는 사람이 연극으로 인해서 자기 과시, 허영심 이걸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누군가의 마음을 되게 움직이겠죠. 인기가 좋고 매력적으로 보이니. 근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목적을 달인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이용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여기 자기애적 인격장애라는 거는 자기애잖아요.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나를 너무 많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나는 되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해야 돼. 나는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야 돼. 명예를 막 되게 중요시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근데 경계성인 인격장애라는 거는 되게 경계선이 없다. 되게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되게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집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 버릴까봐, 다른 사람이 날 되게 싫을까봐, 싫어할까봐 대인관계에 되게 많이 집착을 되게 많이 하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되게 충동적이고 되게 타인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일부러 나 죽을래! 이러면서 끓거나 아니면 나 지금 죽으려고 약 먹었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이제 받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을 되게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경계성 인격장애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우리가 되게 많이 보죠.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잖아요. 타인의 감정, 타인의 아픔, 죄책감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실 쪼개고 웃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되게 무서운 이제 행동을 하는 거, 무서운 머릿속에 저 사람 죽이려고 되게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죠. 조현병 인격장애라는 거 그냥 조현병인 거예요. 그냥 조현병.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 죽일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인가 다른 되게 독특한 생각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를 받고 있다. 텔레파시 받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술적인 사고, 괴상한 옷을 입고 다니거나 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게 조현병 인격장애인 거죠. 그리고 81번에 보시면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경험이 있던 사람인데 되게 잊고 살다가 뉴스에서 만약 누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사고를 내가 되게 듣게 됐어.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잊고 있었던 그 내가 당했던 성폭행 경험이 확 몰려오면서 공포에 되게 많이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못해. 이게 플래시백 형상이거든요. 플래시가 플래시 보이다 잖아요. 백이 과거잖아요. 과거의 것이 갑자기 내 눈앞에 생생하게 확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3번의 베르니케 증후군이란 거는 되게 알코올 장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술만 되게 많이 퍼마시지 영양 상태가 되게 많이 부실하잖아요. 영양이 섭취가 되게 부족하게 되면 치아민이라는 그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아민도 부족해. 간의 기능도 좋지 않아. 그렇다 보니까 간에 저장이 돼 티아민의 양도 턱없이 많이 부족할 거지. 만성 알코올리즘 이런 사람들은 티아민의 결핍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런 베르니케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베르니케 증후군이 되게 많이 심해지면은 코르사코프 증후군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도 알코올성 치매로까지 가가지고 여러 인지장애, 정신장애까지 초래가 되는 거죠. 82번처럼 물건들을 가지런하게 진열을 해야 돼. 이건 강박장애이잖아. 그죠? 이런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강박행동, 강박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줄을 되게 음료수를 일렬로 쫙 배치해야 돼. 이걸 못하게 하면 미칠 것 같아. 이건 어느 정도 행동을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고 잘못된 행동이야. 이걸 계속 잘못된 거야. 하지 마. 교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되게 더 불안감이 더 많이 높아져가지고 행동의 그 장애가 더 많이 심해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면서 행동이 보일 때마다 뭐 설득을 시키거나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84번처럼 자녀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나가지고 뭐 용돈을 줄게, 뭐 선물을 줄게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취소 이제 방어 기전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 취소할게, 대신 선물 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취소인 거고 방어 기전 중에 이제 1번 같이 투사라는 거는 투사, 던지다, 투가 던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욕구, 내 충동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 이거는 내가 만약 술을 되게 이빨 먹고 알코올 장애가 와버렸어. 이거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바람 펴서 그런 거잖아. 이거죠. 자기가 술 먹어놓고 이제 마누라 탓을 하는 거죠. 이게 투사인 거고 3번에 합리화란 건 내가 만약 뭐 삼성 서울병원에 떨어졌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근처에 집값도 비쌌고 나 거기서 오피스텔도 못 구해. 그래 어차피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87번처럼 어느 한 물건에 되게 집착을 하고 타인과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런 웅얼거리는 소리 하는 거는 발달기 장애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제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계속 혼자 눈 피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말을 하고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집착을 한 가지 물건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후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자기한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괴성을 지른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작은 소리를 듣고 밖에 갑자기 나가버린다거나 그리고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을 되게 할 수가 없고 새로운 것을 되게 받아들이기 되게 많이 힘든 거죠.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고 자폐라는 것이 자기만의 세계인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만 이제 맴도는 되게 안타까운 발달기 장애인 거죠. 그리고 ADHD 88번 나오는데 ADHD 같은 경우에 되게 흔하게 되게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ADHD는 어느 한 가지에 되게 오래 집중을 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한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다른 애는 40분 동안 앉아 있는데 얘는 1분 앉아 있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다른 애들 머리 잡아당기고 옷 잡아당기고 방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애들이 주의력이 결핍이 된 장애인 거죠. 이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계속 그냥 안 좋은 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하지 말란 얘기 막 꾸지람도 많이 듣고 이래가서 본인의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되게 줘야 되는데 복잡한 과제를 주면 안 돼요. 얘네들이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아이들 뭐 막 ADHD가 없는 아이들이 막 10개의 과업을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한 개씩만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수학 한 문제 풀어보자. 수학 한 문제 다 풀었어. 아, 잘했어. 아, 내일은 우리 수학 2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러면서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얘를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ADHD 아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두게 되면 더 되게 정신이 사납고 되게 많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므로 사람이 많은 마트, 사람이 많은 백화점, 인파가 되게 많은 지하철 이런 곳에는 되게 적응시키는 것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ADHD
시대 아이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물건 던지거나 소리 지르거나 뭐 잡아당기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일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0번에 보시면 알코올 중독 환자 진전 선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는 환각 증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벌레가 기어가는 환촉, 뭐가 들리는 환청, 환시 증상이 주로 많이 진전 선망 증상으로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알코올이 이제 끊게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알코올을 끊고 난 다음에 48시간 전후에 이 증상이 발생을 해서 한 이틀이나 사흘 안에 되게 가장 심각한 증상을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90번에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전선망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진압력에 대한 상실도 나타날 뿐더러 혼동 증상, 의식도 변화가 있고 뭐 환청, 환시 뭐 다양한 정신 그 장애 증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 48에서 72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이제 증상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90번에 4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3번에 보시면 조현병 환자를 간호할 때 올바른 방법은 조현병 환자는 망상, 환각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 오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현병 환자들한테 지나친 친절을 보이게 되면 저 간호사 나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친절은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냥 내가 그 태도만 이제 취해야 되는 거죠. 망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래요? 지금 뭐가 보이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들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망상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거나 무섭겠다 이러면서 공감을 해주는 행동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조현병 환자가 있는데 뒤에서 소곤소곤거리거나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내 뒷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타해의 위험이라든지 자해의 위험이 조현병 환자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환자들한테는 당연히 신체 보호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호관리학을 보겠습니다. 간호관리학에 보면은 우리가 1번에 같은 업무만 반복하다 보면 쑥 다른데지만 지루해지기 쉬운 간호 방법은 기능적 간호 방법인 거죠. 이거 펑셔널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간호 기록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투약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드레싱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업무가. 그러면 투약만 하는 사람은 투약만 주구장창 하는 거고 욕창 드레싱 하는 사람 욕창만 드레싱 주구장창 하는 거죠. 이 드레싱 주구장창 하는 이 기능,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마스터는 제대로 돼 있지만 맨날 허구한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방 지겨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게 기능적 간호 방법인 거고 팀 간호라는 거는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팀 리더 간호사, 일반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이렇게 한 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 팀이 환자 여러 명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이게 팀 간호. 1차 간호라는 건 뭐냐면은 1차 간호사가 있어요. 이 간호사가 몇 명의 환자를 입원하면서부터 퇴원하기까지 24시간 동안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24시간 어떻게 책임져? 퇴근도 해야 되고 오프도 받아야 되고 쉬는 날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날에는 2차 간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1차 간호사 자기가 정해놓은 간호의 틀이라는 게 있잖아. 간호중재. 그죠? 있겠죠. 그죠? 이 간호중재를 2차 간호사한테 인계를 줘가지고 이 2차 간호사가 1차 간호사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간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간호 하게 되면 이 1차 간호사가 책임감, 만족감이, 자율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근데 나는 되게 능력이 되게 후달려. 근데 이런데 나한테 1차 간호 하래. 입원부터 퇴원까지 다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오프 들어갈 때는 다른 간호사한테 네가 다 인계를 좀 주고 네 나름대로 간호 중재 이거 틀을 만들어줘서 누구나 공유하게 좀 해. 이러면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1차 간호 방법을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정말 선호하는 방법이겠죠. 동그라미 5번의 사례관리라는 거는 사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특정한 사례에 따른 환자에게 행하는 간호 그 지침서, 실무 지침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위암을 이제 수술하고 온 사람에 해당되는 실무 지침서 쫙 있겠죠. 또 이제 편도선 이제 수술한 사람에 대한 또 실무 지침서 또 다르겠죠. 쫙 있겠지.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제 간호 지침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고 흐름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 CP, 사례에 해당하는 그 관리 방법에 따라서 간호 이제 과정을 하라 이겁니다. 이게 사례 관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이제 마케팅을 잘 해야 되죠.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면 마케팅을 잘 하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잖아요. 자,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 유통, 촉진, 뭐 제품, 가격 전략 요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만약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팔잖아요. 그죠? 내가 책을 팔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촉진 전략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든 잘 팔기 위해서 내 책이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누가 알 거야?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뭐 김민소 이 책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촉진하는 거죠. 촉진. 이 소비자들이 내 책을 저런 책이 있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촉진하는 전략 이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전단지나 SNS 이런 것들이 촉진 전략인 거고 간호 서비스는 제품 전략인 거예요. 내가 책을 판다면 책이 제품이고 내가 만약 칠판을 판다면 칠판이 제품이고 간호 내가 한다면 간호 서비스 자체가 제품인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병원보다 우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전문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의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병원입니다. 높은 그 간호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홍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간호 서비스, 우리 제품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이란 거는 내가 만약 어떤 똑같은 책을 내가 판매를 하는데 옆에 이제 저기 있는 누구 어떤 작가가 만든 책은 9,000원이래. 근데 나는 만약 10,000원이야. 그럼 내 거는 비슷한 내용이라면 내 거는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팔릴 수가 없지. 그래서 저 사람 9,000원이야? 그럼 나 8,5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 경로라는 거는 내가 만약 어떠한 뭐 화분을 팔기 위해서 내가 만약 샵을 내가 차렸어요. 이렇게 되면 내 화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팔 수 있게끔 유통을 시킬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역세권에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샵을 잡았거나 뭐 아니면 나는 만약 주문을 하시면은 10,000원 이상이 되면은 내가 집으로 직접 내가 배달을 해드려요. 이것도 유통 경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 어떤 화분에 대해서 어떤 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유통 경로잖아요. 팔기 위한 이게 경로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의 전략 4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 MBO, 목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오는데 자, 목표 관리라는 거는 조직의 상위 구성원부터 하위 구성원까지 모두가 참여하여서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만약 정형외과 병동이 있어요. 정형외과 병동에서 어떤 수간호사가 있고 밑에 이제 간호사 연차별로 쫙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상위와 하위가 있잖아요. 엄연히 그죠? 구분은 돼 있지만서도 수간호사가 하라면 해! 이렇게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30명의 우리 간호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원래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병동이 어떻게 환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목표를 할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같이 교육 주제를 잡고 사업의 이제 주제를 잡고 목표를 잡고 같이 하는 거예요. 신규에서부터 수강의사까지 다 같이.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를 듣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 정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발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육을 해보자. 이번에 교육을 크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신규 간호사가 선생님 저 PPT 되게 잘해요. 그러면 그래? 우리 신규 선생님이 그냥 PPT를 맡아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제 정말 능력에 맞게끔 이제 잡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조율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의 책임 소재 명확해지는 거죠. PPT를 맡은 신규는 당연히 자기가 이제 잘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잘 PPT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러면 사진을 잘 찍으니까요. 그 목발을 찍는 사람들에 대한 샘플 사진을 제가 한번 잘 찍어 볼게요. 그러면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 거는 그 선생님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이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의사결정 방식인 거죠. 옛날처럼 수간호사가 야 하라면 하란 말이야. 너 PPT해. 너 뭐해.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은 말아먹죠. 요즘에는 되게 목표 관리 이렇게 MBO 식으로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7번에 보시면은, 자, 환자에게 동의 없이 유치도뇨관을 그냥 꼽아버렸대요. 이럴 때 뭐겠어요? 설명 및 동의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제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지. 내가 어떤 폴리를 꼽기 위해서는, 자, 누구누구님 폴리를 왜 꼽아야 되는지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고, 그럼 폴리 꼽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동의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의 의무를 다 이제 한 다음에는 꼽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꼽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밀 유지 의무는 쉽죠.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 확인의 의무라는 것은 내가 만약 이제 닥터가 나한테 만약 뭐 페리돌을 주라 그랬어. 그러면 페리돌 하나 아이에 말하는 거 맞으시죠? 한번 확인을 하고 페리돌 주사가 맞나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준다는 거죠. 자, 주의의 의무라는 거는 나는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할 때 주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주사를 줄 때, 뭐 할 때 주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만약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IM으로 주라 그랬는데 내가 만약 헛생각을 해서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IV로 줘버렸네? 주의의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8번에 보시면 이건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한 명이 거기서 다쳐가지고 밖에 못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 만약 공리주의에 빗대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자, 그냥 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저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으면은 다수의 사람이 죽기 때문에 저 소수의 한 명이 죽더라도 안타깝지만 내버려 두자 이건 거예요. 하지만 의무론이라는 걸 미쳤어? 야, 저 한 명도 인권이잖아. 도덕적인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지.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들어가자. 이게 의무론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무론은 행위의 정확한 기준이 있죠. 무조건 도덕적인 법칙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죽든 말든 타인을 위해서 난 뛰어들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정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어떤 상황이 변해도 나는 사람을 구하겠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혼란스럽지 않은 거고, 결과와 무관하게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누가 죽든 어떤 적이 갇혀서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저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므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고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11번 같은 경우 앞에서 얘기했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기준하잖아요. 그죠? 우선순위 아까 빨강, 노랑, 뭐 초록 있었죠. 그죠?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환자를 구조하는 것은, 자,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 1번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것은, 자, 인간은 내 스스로 내 자율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고 났으니까 내일 기침하셔야 됩니다. 기침 안 하면 폐렴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뭐 기침하든 말든 내 마음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너무 존중을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본인의 자율성이 너무 중요하시다 보니까 기침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선의의 간섭주의잖아요. 선의의 간섭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폐렴이 걸려서 정말 됐다 많이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는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간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의 원칙이란 거는 만약 응급실에 어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을 먼저 해주진 않잖아요. 무조건 응급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 간에 이 응급순위에 따라 가지고 공평하게 내가 진료를 봐주겠다 이거잖아요. 공평하게 사람을 우선순위로 살려주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정의의 원칙인 거예요. 3번 선행의 원칙이란 거는 타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를 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선행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이란 거는 고의적으로 해를 입힌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 환자한테 만약 A한테 줘야 되는 약물을 모르고 B한테 잘못 줬다. 이거는 악행 금지의 원칙을 내가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거니까. 그러므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악행 금지의 원칙이 뭐 환자가 L튜브 꼽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하기 싫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자율성 존중의 원칙처럼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면 이게 무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현장에는 있긴 합니다.
그 13번처럼 해외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업무 능력이 높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후광 효과인 거죠. 후광 효과. 후광. 뒤에서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와, 저 사람 해외에서 유학파야. 이러면 야, 영어 되게 잘할 것 같고 되게 똑똑할 것 같잖아요. 이게 후광 효과인 거고 이게 뭐냐면 인사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형태인 거예요. 자, 1번의 연공오차란 건 뭐냐면은 연공 이제 근무 연수가 많거나 되게 나이가 많으면은 업무가 되게 잘하지 않을까? 신규 간호사보다는 10년차 간호사가 뭐 오히려 일을 더 당연히 잘하겠지. 이게 연공오차거든요. 근데 10년차라도 일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근접 오류란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일을 되게 못했어. 정말 평가 엉망이야. 근데 하지만 직무평가를 하기 전전날에 이 사람이 환자를 살렸네. CPR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야 하면서 근접 오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접이 직무평가를 하는 근접한 시간에 이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규칙적 오류란 거는 항상 이 사람이 점수를 늘 후하게 주는 사람, 늘 각박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규칙적인 이제 본인의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죠.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관대화 경향이란 거는 자, 평가를 늘 후하게 줘. 아, 되게 심하게 말도 못하고 되게 점수도 각박하게 못 주겠어. 그 사람이 되게 힘들까 봐서 그 사람한테 피해가 끼칠까 봐서 늘 관대하게 줘. 이게 관대화 경향의 오류인 거죠.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 있거든요. 자, 외적 보상이란 거 그냥 돈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외적 보상, 왜 상여금, 뭐 보너스, 있죠, 수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외적 보상 아닙니까? 내적 보상이란 돈 아니에요. 비금전적이고, 아, 만족감, 성취감, 왜 행복감, 왜 이런 거 있죠. 동기가 부여되는 거. 우리 뭐 멋진 선배를 보고, 와, 나도 저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 이런 거 있죠. 이게 내적 보상입니다. 자, 17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우리 직무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왜 어떤 이제 집단이 있으면 이 집단이 제대로 뭐 일을 잘했는지, 이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건지, 얼마나 올려줘야 되는 건지,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직무평가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책임감, 뭐 노력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직무의 가치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매겨져 있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내가 직무를 평가받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부서가 만약 드레싱, 상처 소독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만약 책임감이 되게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감. 내가 드레싱을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뭐 교육 정도 이런 것은 내가 직무의 가치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드레싱을 하는 잡에 일하는 간호사는 책임감에 대한 이제 직무에 대한 가치도가 높은 부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책임감이라는 사람이 별로 나는 그 책임감이 별로 없고 나는 대신 대학원 박사까지 나다 되게 똑똑한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직무의 이제 평가를 높게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3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더라도 책임감이 되게 좋아. 노력을 너무 많이 잘해. 이런 사람은 이제 드레싱하는 간호사로서 뭐 대학원 박사 나오는 이 사람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이게 점수법이라고 할 수 있고 4번의 요소 비교법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뭐 간호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병원의 조직이 핵심이 되는 직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평가되는 직무 구조. 가장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들을 진열을 한다는 말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병원의 간호사는 이제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박사 이상 됐으면 좋겠어. 두 번째, 우리 병원에서는 하려면은 이제 말을 되게 똑똑하게 교육을 되게 잘하는 능력이 있는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병원에서 정하는 직무 기준 이제 서열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직무 기준 표. 이런 직무 기준 표가 만약 나와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A라는 정형외과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을 이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세워놓은 이 기준표에 갖다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형외과 병동에 있는 이 간호사들이 대학원 박사까지 나온 간호사가 있네. 그리고 키도 160 얼마네. 그리고 또 이제 말을 되게 잘하는구나. 외부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몇 번 있었구나. 이러면 이런 간호사들은 이 병원에서 정한 이 기준에 비교해봤을 때 되게 우월하잖아요. 되게. 그럼 이 간호사는 되게 성적을 되게 잘 받아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만약 어떤 다른 간호사가 만약 뭐 지방에 만약 전문대를 나왔어. 근데 되게 말은 되게 잘하는데 교육하고 이런 건 약간 성격이 소심해서 잘 못해. 근데 환자
환자들은 되게 잘 봐. 되게 친절해. 그렇지만 이 병원이 정해놓은 이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죠? 환자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간호사들을 비교를 해서 너는 뭐 400만 원, 너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이제 월급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열법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냥 서열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되게 오래된 방법이라서 큰 조직 이런 데는 부적합하고 되게 작은 인원수가 일하는 곳 있죠.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제 닥터를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하는 간호사가 있어.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간호사는 만약 간호 기록만 하는 간호사야. 또 만약 어떤 간호사는 드레싱만 하는 간호사야. 또 어떤 간호사는 만약 뭐 이제 시트를 깔고 뭐 환경 정비하고 뭐 이런 것만 해. 그렇게 되면 서열이라는 게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닥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주치의한테 브리핑도 계속하고 자기 주도적인 얘기도 하고 자기 판단도 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급이 되고 이러한 이제 능력이 되는 이런 간호사들은 아 월급 한 1,000만 원 줄까? 저 밑에 이제 뭐 시트 깔고 뭐 청소하고 이런 간호사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둬가지고 월급을 다르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 3번의 등급법이란 거는 사전에 등급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대단 많이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 2등급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500만 원. 3등급은 200만 원이야, 만약.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 되게 일 되게 못하네. 저 사람은 3등급 정도에 되는 일 이런 거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면 200만 원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급표를 정하고 이 직무를 등급표에 맞게끔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애매한 거죠. 어렵죠. 그래서 이 정확성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방법이 등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만약 3등급에 들어가는 이 이제 직무 있죠. 이 일이 이게 3등급이라고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뭐 짜는 사람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3등급에 넣을까? 2등급에 넣을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거 등급을 되게 매기가 되게 많이 어렵죠. 근데 이 일거리가 되게 많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직무들을 등급을 지어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급법이란 거는 작은 조직 있죠. 뭐 일거리가 몇 개 안 되는, 직무가 몇 개 안 되는, 구분하기 쉬운 그런 곳에서나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 요소평가, 구조적, 뭐 과정적 요소평가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 이제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다 이제 배우셨죠. 그죠? 어떤 병동이 만약 어떻게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냐 이걸 평가하는 걸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어떤 뭐 정형외과 만약 병동이 있는데 정형외과 병동에 이제 구조적인 요소평가를 한다면은 이 정형외과 병동을 세팅을 할 때 이제 얼마나 환자들이 목발 쇠고로 이제 다 준비를 해놨냐 넘어지지 않도록 워커는 얼마나 잘 돼 있으며 환자가 혹시라도 넘어질 때 예방하기 위한 난간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패드 이런 거 얼마나 잘 돼 있냐 뭐 침대 콜벨 이런 거 얼마나 세팅이 잘 돼 있냐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요소평가인 거예요. 얼마나 환자를 잘 관리하도록 시설적인 부분이 잘 돼 있는지 이건 거죠. 근데 이제 과정적인 요소평가인 거는 이제 아무리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 잘 돼 있어 잘 돼 있는데 환자와 간호사가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 환자한테 얼마나 교육 행위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사 사이에 얼마나 이제 간호사들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도 좋고 뭐 서로 이런 것들도 영향이 미치죠. 환자들 케어하는데. 그리고 부서와 부서 간에 얼마나 소통이 잘 돼서 에러가 없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 과정적 요소 평가인 거고 결과적 요소 평가인 거는 자 좋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환자가 느끼는 불만감이 없고 환자 서비스 만족도가 높네.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이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너무나도 줄어들었어. 이런 것들이 과정적인 요소 평가입니다. 그리고 29번에 보시면 한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들이 다른 병동과 비교했을 때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사직을 되게 많이 한대요. 이때 만약 간호부장은 만약 예를 들어 뭘 해야 되는가?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병동이잖아요. 물론 과 특성은 다르겠지만 왜 정형외과 병동이 만약 신경외과 병동에 비해서 이 간호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더 받는 이유가 무엇인데? 어떤 일이 문제가 있는 건데 환경이 뭐가 문제인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이걸 직무를 파악을 해야지 아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들이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보다 아 이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왜냐? 아 정형외과 병동은 신경외과 병동에 비해서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동선이 지금 너무너무 넓어. 그래서 걸어다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그리고 보니까 정형외과 병동에 이제 간호사들이 기존에 되게 문제가 많았던 말이 많았던 좀 간호사들이 고연차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네. 그래서 이 좀 고연차 간호사들이 좀 어린 간호사애들을 가만히 안 내비두네. 안 되겠다.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직무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 안 되겠어. 정형외과 병동에 있는 문제되는 간호사들을 좀 이제 옆으로 좀 분산을 좀 시키고 다른 병동으로 아니면 동선이 되게 많이 복잡하고 이러면 어떻게 가벽을 세워서라도 좀 이렇게 병동을 조금 이제 편하게 간호사들 편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무 이제 분석이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32번에 보시면 환자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인 거죠. 정답이 2번인데 자 환자가 치료 중에서 이제 낙상이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건 위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접 오류 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 주사를 주러 갔는데 내가 엉뚱한 주사를 가져갔어. 근데 주사를 주기 전에 아 맞다 이거 아니지? 주기 전에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게 근접 오류. 오류가 날 뻔했는데, 근접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괜찮았어. 이게 근접 오류 사건인 거고, 위해 사건이란 거는 환자한테 이미 약이 잘못 들어갔거나, 환자가 낙상을 해버렸거나, 이래서 골절상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위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환자 안전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환자 안전사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누가 그랬는데 누가 이걸 누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거에 되면 누구 뭐 사건의 뭐 책임자를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보다 무슨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왜 발생했는지 다음에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그거 해결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환자 안전보건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자 여기서는 뭐 간호조무사도 다 포함되는 거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사망, 질환 또는 어떠한 손상, 어떠한 부작용, 어떠한 것들 다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고를 다 싸그리 합해서 환자 안전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환자한테 약 주기 전에 내가 괜찮아 발견했어. 이것도 근접 오류지만 얘도 환자 안전사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내가 약을 잘못 줘가지고요. 이런 거 내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했어. 자율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면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3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냐 이건데 자 기획이란 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거예요. 만약 어느 병원이 만약 목표를 잡았는데 작년보다 이제 올해 목표를 욕창에 이제 발생하는 발생률을 10%를 줄이겠다. 만약 이거를 목표를 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기획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목표인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거. 어떤 사업을 할 때 목표를 정하는 거. 그러면은 자 욕창 발생률을 10% 줄이겠다는 그 목표를 내가 세웠어. 이렇게 되면 그거에 해당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따라오겠죠. 이렇게 되면 욕창을 줄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침대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할 테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병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받을 것이며 기획이란 그냥 큰 틀에서 내가 이제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욕창을 이제 발생하기 위한,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거를 내가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뭐, 간호부장이 만약 이거를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밑에 이제 내가 조직을 두는 거예요. 밑에 뭐 간호과장이 있고 뭐 간호팀장이 있고 뭐 수간호사 뭐 체인가서 쭉쭉쭉 있겠지, 그지? 있는데 그런 조직의 틀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서 말한 기획이란 거는 그냥 큰 틀, 목표 같은 거 짜고 예산 짜고 이런 큰 틀이라고 하면은 조직이라는 것은 디테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조직화를 할 것인가 이건데 예를 들어 뭐 간호부장이 있지. 그죠? 간호부장이 있고 간호과장 뭐 수간호사 뭐 간호 뭐 팀장 뭐 쭉쭉 있을 거 아니야. 밑에 그냥 조직화된 것들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자, 욕창의 발생률을 10%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들의 자압을 구분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권력과 권한을 구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욕창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각자 병동에 있는 수간호사들한테 이하에 있는 간호사들 중에서 계속 욕창 교육을 받으면 되게 똘똘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간호사들을 알아서 3명 선발해봐. 그런 권력을 줄게. 그러면 이제 매월마다 이제 욕창의 발생률을 당신이 이제 해가지고는 그 수간호사는 당연히 있죠. 권력이 이제 주어지면 본인의 의무사항도 있잖아요. 그럼 매월마다 욕창 발생률의 통계를 내가지고 이거를 간호과장한테 보고를 해. 보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욕창의 이제 발생률이 전달에 비해서 줄게 되면 어떠한 보상을 받도록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게. 이런 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보고를 수간호사한테 받은 또 간호과장은 또 이제 이제 부장한테 보고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욕창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이제 예산 같은 거, 교육적인 예산, 시설적인 예산, 뭐 어떤 침대를 바꾸는 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드레싱 재료 같은 거 자세하게 나오는 거, 또 이제 간호사들을 데리고 밖에 외부 교육을 나가가지고 교육비 또 밥값도 나갈 테고 간식비도 나갈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가잖아.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막 돈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세팅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조직하는 것들이 간호부장이 그럼 이 금전적인 조직은 막 이제 간호과장이 해보세요. 또 이 금전적인 조직은 뭐 간호팀장이 해보세요. 다 권력을 다 분배를 시키는 거죠. 자, 이게 조직화, 조직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이제 교육 같은 걸 담당하는 만약 뭐 이제 간호과장이 만약 교육을 담당하게 됐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간호과장은 내가 교육기관을 내가 알아보고 내가 적절한 이제 교육과정 코스라든지 교육비용이라든지 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재량이 생기고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부장 자기 혼자 다 해먹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권력과 권한 대신 의무사항 이런 거를 다 배분을 해서 조직화를 시켜가지고 촘촘하게 보고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절한 인사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인사관리란 거는 뭐 간호과장, 뭐 수간호사 이런 사람들만 자기들만 다 알아서 해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만두지 않고 이제 잘 따라오고 이제 계속 이제 교육도 적절하게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사관리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만두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적절한 사람을 채용을 잘하는 거. 이것도 인사관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 내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병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는 정말 능력이 특출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인사 이제 평가 같은 거 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줘가지고 더 많이 월급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못하고 간호사 뒷담화 까고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은 평가가 절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인사관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휘라는 거는 이제 리더십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밑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리 뭐 일을 잘하고 뭐 그러더라도 리더가 되는 뭐 수간호사가 정말 인격이 엉망이고 일을 진짜 못하고 정말 좀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수간호사로 그러면 지휘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휘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떤 관리자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조직이 얼마나 잘 돌아가냐 얼마나 간호 관리가 잘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휘 쪽에서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